네, 급락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은 시장의 모습일까요?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대형주와 코스닥 성장주의 흐름 변화, AI와 반도체 이후 새로운 투자 기회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하나증권 정희석 차장과 함께 경제전쟁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모처럼 사이드카가 울리지 않는 그런 날이어서 또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 꾼들이 주신 한 말씀부터 살펴보죠. 염승환 이사님, 한국과 미국의 차이라고 간단히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주가 보시면 아실 것 네. 같아요. 이제 사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는 당연히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뭐 기술력도 그렇고 실적도 마찬가지인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총은 역전돼 버렸고, 뭐 최근에 마이크론은 굉장히 주가가 견조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5% 가까이 급락을 네. 했잖아요. 결국 이 차이는 뭐 오늘도 뭐 이슈화가 됐지만 결국 주주 환원, 그러니까 번 돈에 대해서 미국은 주주들과 같이 항상 공유한다라는 인식이 있고, 지난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마이크론 명확하게 이랬습니다. 올해 연말에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다 드리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좀 되게 두루뭉실해요. 검토 중입니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할 텐데 지금 시장에 그 주주들의 요구는 지금 당장 빨리 좀 해라, 발표를. 이걸 요구하는데 자꾸 뒷걸음질 친단 말이에요. 뭔가 좀 약간 회피하는 듯하고. 그래서 이거 진짜 연말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네. 이제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뭐 일단 좀 다행스럽게도 장 끝나고 나서 일단 공시를 했어요. 3분기 중에 주주 환원 계획을 좀 발표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결국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고 나서 좀 너무 뒤늦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미국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선제적으로 주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아니까 돈 많이 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주주랑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이 아직은 좀 그런 게 부족해서, 그래서 최근에 미국은 사상 최고가를 가고 한국은 이 좋은 실적에도 자꾸 뒷걸음질 친 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사실 이번 주에 좀 명확하게 도드라져서 한번 그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8월에 들어서 좀 뭔가 반등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좀 여의치 못한 것이 바로 그 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 단순히 한국 기업이라고만 국한할 수 네. 없는 그런 단계죠. 예. 자, 정희석 차장께서는 같은 듯 다르게 알쏭달쏭합니다. 네. 어떤 뜻입니까?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한 뭐 대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우리가 상반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AI 투자, AI와 관련된 이제 테마, 섹터 투자가 이제 주를 이뤘고,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가 가장 핵심이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사실 메모리가 가장 이제 수익률이 좋았던, 네. 뭐 지금 어렵긴 하지만 수익률이 좋았던 그런 투자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는 좀 비슷한데 약간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하반기에도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다만 이제 하드웨어와 함께 일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기업의 투자를 병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하드웨어 안에서도 메모리 이외의 다른 하드웨어 테마들 역시도 이제 같이 보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게임이 조금 복잡해지고 좀 다변화됐다, 다각화됐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금융시장과 이제 산업단에서의 그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좀 비슷하지만 약간은 좀 다른 느낌의 전략을 하반기에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가 같은 듯 다르게라고 제목을 붙여온 아니,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야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투톱이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메모리 쪽에 어떤 쏠림이 좀 분산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코스피 지수의 상승 회복 탄력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메모리 기업이나 혹은 지수 차원에서는 뭐 상반기에 그런 급등했었던 그런 초강세 현상이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만 반대로 그쪽으로 수급 쏠림이 조금 해소가 될 경우에는 네. 뭐 국내에서도 메모리 기업 이외에도 다른 AI 하드웨어 테마들 종목들도 예. 있고, 그리고 뭐 코스닥 기업이라든지 조금 분산된 차원에서 좀 다른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변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투톱으로 쏠렸던 것이 좀 분산되는 거,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오셔서 투자 고민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막판에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 급락 이후에 정상화 국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시작되는 뭔가 시장 변화가 있는가,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7월 마지막 날, 7월 급락 이후 7월 마지막 날 급등, 그리고 8월 마지막 뭔가 기대를 했는데 생각만큼 가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인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좀 긍정적인 거는 확산이 시작된 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은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 뭐 다 같이 빠지고 쏠림이 너무 심했죠. 근데 그런 이제 쏠림은 확실히 완화됐고 이번 주에 코스닥이 10% 정도 올랐고 코스피가 5%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아 시장이 좀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확실히 좀 펼쳐졌구나. 오늘도 시장이 좀 약한 가운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지난 올해 상반기하고 지금 이제 8월 달의 장세는 그런 점에서 좀 차이점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도 많이 줄었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운기들이 확실히 펴지는데 다만 위를 열기 위해서 반드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동력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이 갈 수 있는 그 연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력은 있죠. 지금 펀더멘탈 좋고 여전히 빅테크 투자들 하고 있고 다만 그거를 이제 올릴 수 있는 연료 그건 결국 수급인데 개인들은 이제 최근 좀 심리가 그렇죠. 조금 올라오면 나 떠나겠다. 요 심리가 되게 강하고 지쳤다. 실망을 네. 실망 많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겠다. 뭐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고 외국인들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밸류는 맞는데 네. 계속 단기 매매를 하더라고요. 샀다 팔았다. 오늘은 또 팔아버리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도 연속성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어쨌든 이게 들어와야 좀 올라가는데 그런 연료가 좀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결국엔 이번 주장을 좀 보면서 느낀 건 아, 뭐 이미 최악은 좀 지나갔고 시장 변동성도 줄고 뭔가 8월에는 좀 다른 모습,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는 쪽으로는 보고 있지만 많은 투자분들이 원하는 V자 반등은 좀 쉽지 않은 그런 좀 상황이 확실히 이번 주 초를 봤을 때는 좀 느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과 심리 측면에서 뭔가 좀 완화된 모습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석 차장께서는 이번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비슷하게 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상한가 예. 를 기록했던 그 지난 시점이 금요일, 사실 어찌 보면은 글로벌 특히 테크 반도체 주가의 약간 저점, 단기 저점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미국도 사실 변동성이 없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높은 변동성 속에서 좀 여전히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좀 회복 추세가 보이는 그런 흐름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내 코스피, 뭐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좀 잘 못 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이번 주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 주가 한번 예. 비교해 보시면요. 마이크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뭐 주주 환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투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방어하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는 살짝씩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국내에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힘든 구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 미국의 그런 흐름을 국내 시장은 잘 못 따라가고 있는 이번 주였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시장은 나눠져 있지만 이제 뭐 투자자나 그 기업들이나 전부 다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우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 좀 최근에 좀 논란거리가 됐었죠. 외신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의 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 부적합 시장 뭐 이렇게도 언급을 했죠. 뭐 uninvestable 이렇게까지 블룸버그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게 수급 쏠림, 그다음에 또 급등락, 단일 종목 레버리지 뭐 이런 점을 요인으로 꼽았어요. 이거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 구조 자체가 뭐 이게 꼭 무조건 잘못됐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지만 이 구조를 바꾸긴 쉽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절반인데 예. 이거를 그렇다고 뭐 이들이 갑자기 20% 이하로 갈 것도 아니고 미국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무리 뭐 시총이 높아도 두 자릿수 비중을 차지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일본도 토요타부터 키옥시아 보면 되게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그냥 다 몰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두 기업이 이게 잘난 척을 해도 별로 그렇게 티는 안 나는데 한국 증시는 이제 이 둘은 너무나 지금 커진 상황에서 그 밑에 3등부터 그 아랫단까지가 너무 시총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다면 뭐 이게 뭐 문제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 예전부터 있었던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변동성이 한국 증시는 이 둘이 시총이 커지면 당연히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세장일 땐 되게 좋은 또 효과를 내죠.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 보면 미국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너무 올라서 과열이 좀 해소될 때는 또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이제 변동성을 키우니까, 그래서 블룸버그가 지적한 것도 그거거든요. 우리나라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 어떻게 투자하냐. 그래서 투자 벽체,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고 이런 이제 분들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기왕이면 낮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지, 그냥 100% 올랐다가 막 반토막 나고 결론은 50% 올랐지만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꼬집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실 틀렸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거를 중국 증시 폭락과 좀 비교를 하는데, 근데 당시에 중국 증시 폭락과 저는 비교하는 건 좀 이건 아니다. 예. 예. 물론 하락률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거품을 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여전히 반도체 업황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변동성 축소가 된다면 이런 좀 우려감은 블룸버그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완화될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8월 초반을 보면 어쨌든 ETF 레버리지도 수급이 많이 빠졌고 또 개인 투자분들의 과열 열기도 좀 식었죠. 지금 보면 거래대금 완전히 좀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측면에서는 좀 많이 확실히 좀 시장이 안정화된 건 좀 사실은 맞는데, 근데 또 한국 시장의 또 그런 매력들, 이렇게 뭔가 좀 어떤 업황이나 반도체가 좋을 때 좀 이렇게 아주 전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또 한국 증시만의 또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장점이 이제 변동성 때문에 또 사실은 지금 보면 이거 단점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만 네. 또 강세장일 때는 또 굉장한 장점이거든요. 화끈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냥 블룸버그 지적처럼 모든 게 잘못됐다. 네. 이게 투자 부적격하다고 보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좀 잠깐 말씀 중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 돈이 빠졌다 그러지만 또 이게 코스피 200 레버리지로 또 지수 레버리지로 간다고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성향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다시 그냥 저 정상적인 종목으로 가질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뭐 당연히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하도 규제를 하니까 3천만 원을 계속 넣어야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미국의 썩슬로 같더라고요. 그 이제 3배 레버리지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동하시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평소에 그런 레버리지 안 하시는 분들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처음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 거기서는 확실히 돈들이 좀 빠져나갔는데 그 시점과 맞물려서 코스닥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본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일단 좀 정부가 원하는 거는 과열을 이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 효과가 이번 주에 나오긴 했어요. 분명히 코스닥이 살아났기 예.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뭐 일단 어느 정도 효과는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석 차장께서는 이 블룸버그의 시각 동의하십니까? 뭐 내용 자체는 뭐 틀린말은 아니긴 한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그냥 구조 자체가 이렇습니다. 예, 그냥 기본적으로 예. 산업 구조가 가장 이제 시클리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 업종의 비중이 주식시장에서도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걸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게 분명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중장기적으로 사업단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되고 앞으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더 좋아질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AI 사이클 속에서 올해 상반기에 메모리가 굉장히 강했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AI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전력이라든지 그런 게 어쨌든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흐름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척이 될수록 이러한 쏠림도 가면 갈수록 좀 완화가 될 가능성이 한국 시장에서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뭐 이번 7월 달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쏠림, 극단적인 변동성은 앞으로 나타나기 쉽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결국 좀 긍정적으로 저는 좀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주가를 떠올려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낯설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자, 염 이사님, 시장 급반등 이후에 뭔가 조금 이것이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상승 추세 안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냐 아니면 여전히 경계해야 되는 구간이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경계할 거는 사실 이제 너무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거나 좀 과하게 기업 가치에 비해서 좀 어떤 이제 흥분 상태라 그러죠. 네. 이게 추격 매수나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을 때 경계하는 거지. 이미 지금 뭐 맞을 만큼 맞아버렸고 지금 레버리지도 많이 청산이 된 상황이고 근데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기업 이익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펀더멘털 분석을 하면 되게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기업 이익이 괜찮은데도 자꾸 이제 시장이 눌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조심할 때는 아니죠. 지금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한 굳이 이벤트가 있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가 생각보다 좀 높다는 거 정도. 네. 그 정도인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등장한 것만 봐서는 트럼프의 의중은 일단 이제 금리 좀 잡겠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란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크로적으로도 뭔가 큰 우리가 긴장해야 될 만한 그런 이슈는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설사 금리 인상 한번 한다고 하는 거 이미 지금 시장이 반영은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근데 안 하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뭔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한 번 더 주가가 폭락할 만한 뭐 시스템적 위기나 기업의 가치의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생각을 해도 막상 좀 떠올리긴 좀 쉽진 않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밸류는 낮았고 오히려 지금 사람들의 심리는 조금이라도 오르면 좀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네, 이제 거의 바닥권에 좀 징후들이 그렇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죠. 이 공포장은 끝났고 뭔가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기회를 좀 우리가 노려봐야 되는 저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그 기회를 노렸을 때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는 정말 뭔가 된다 그러면 바로바로 갔어요. 그렇죠. 이 V자 랠리가 계속 네.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접근하시면은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반기 분위기는 이런 V자 상승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이렇게 답답하면서 사실 옛날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좀 옛날로 좀 돌아간 감은 있지만 요거에 대한 또 적응도 좀 일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포를 느끼기보다는 기회는 맞는 것 같고 다만 시간적인 어떤 그 타임라인을 조금 길게는 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마치 등산하면서 완만한 길을 계속 오르다 갑자기 급하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넘어가 보니까 또 절벽이 나와서 한 번쯤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능선길을 지금 우리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최근 미국 기술주도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관련 밸류에이션 부담 이것이 다시 부각되고 그랬는데요. 빅테크들의 AI 투자는 계속되고 있고 국내 반도체나 AI 밸류 체인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데 AI 모멘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을 이번 실적 시즌 동안에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7월 달에 그 주가 급락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던 그런 반도체 중심의 주가 급락이 급격하긴 했지만 사실 사업 단위로 보면은 좀 우려할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확실히 있었어요. 네. 뭐 레오폴드 펀드 때문에 뭐 급락세가 너무 컸지만 다만 AI 사업단에서는 약간 과연 저렇게 막대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엔트로픽, 오픈 AI,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 가운데 뭐 CDS 프리미엄도 굉장히 올라가고 그리고 캐시플로우도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장 산업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려가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했는데 다만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을 제대로 한 것은 이러한 가장 좀 크리티컬한 우려가 좀 해소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투자를 여전히 올해 내년 계속적으로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AI 사업, 뭐 인프라 혹은 AI 서비스 사업이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을 잘 벌고 빠르게 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실적 발표 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보여준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모멘텀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서 우려가 있었지만 이 우려가 이제 거진 해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AI 산업에서의 그런 주가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건 모두가 동의를 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뭔가 좀 주춤주춤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염승환 이사님 아까 코스닥 얘기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뭐 시장 안정과 함께 뭔가 성장주가 꿈틀대는 이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 다시 성장주 중심의 좀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해도 될까요? 순환매는 당분간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삼성전자이닉스로 또 이렇게 좀 쏠리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좀 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쉬어가겠지만 지금 오늘도 뭐 보셨지만 삼성전자이닉스는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V자로 뭐 급하게 올라가는 모습만 아니면 코스닥의 좀 순환매 자체는 뭐 이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순환매가 끝난다기보다는 뭐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건 확실히 코스닥은 개인 수급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개인 수급이 결국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완전히 쏠려버렸죠. 5월 27일 출시하고 나서 거기에 한 달 만에 13조가 그쪽으로 들어갔고 개인 투자분들은 코스닥에서 한 10조 원을 팔아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이제 바람이 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이 수급에 좀 숨통도 튀었고, 또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또 적극적으로 코스닥을 좀 자금 집행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투신, 연기금 이런 또 장기 펀드 쪽에서도 이 코스닥의 일부 기업들을 좀 이렇게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 정말 너무 좀 상반기 내내 좀 안 좋았던 이런 이제 그 코스닥이 좀 안 좋았던 이 수급 흐름이 이제는 조금 8월 들어와선 반대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레버리지발 수급 왜곡은 좀 이제 끝난 것 같다. 정점은 끝났죠. 뭐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은 좀 끝나갔다. 다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시속 게임은 좀 불가피한 게 삼성전자가 또 강하게 치고 가면 어쩔 수 없죠. 관심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소외받겠지만 상반기는 그게 너무 심했잖아요. 그 쏠림이. 근데 하반기에는 그 쏠림이 나와도 상반기만큼의 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무너지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이런 거보다도 오르면 이제 코스닥은 조금 약간 옆으로 쉬어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면 또 코스닥이 올라가는 약간 그런 계단식의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반도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고점 대비 뭐 30~40%다 빠진 상태인데 이게 또 조정이 더 있을지 아니면 뭔가 여기서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그러니까 업종 전체적으로는 이제 바닥을 거의 다지고 회복을 하는 초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 반도체 업종 내 뭐 메모리, 뭐 비메모리, 뭐 장비 다양한 그런 테마들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모멘텀은 이제 회복 추세로 이제 접어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요 안에서 좀 차별적으로 좀 볼 필요가 이제 있지 않을까 한동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어떤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실적 시즌 동안에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서프라이즈를 낸 테마, 낸 종목, 이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메모리 기업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실적 시즌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의 이제 주요 메모리 기업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숫자적으로 못 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상반기 때 정말 이들 기업이 주가가 날아갈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그냥 실적 발표할 때마다 막 새로운 내용이 막 등장하고 계속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애널리스트들이 막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그런 흐름이 보였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흐름이 이제 끊겼고 이제 앞으로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산업 국면상 단기적으로 추정치가 약간 올라갈지 내려갈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단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숫자적으로 뭔가 서프라이즈를 얘기하지 않는 구간에 있는 테마들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 내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과거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고, 반대로 상반기 때는 안 그랬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뭔가 모멘텀이 더 있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더 나오네 라고 하는 그런 테마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기준으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예.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안 가졌던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정리를 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회복을 하는 흐름이지만 그 안에서 조금 차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참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 하이닉스 거래 한 주 갖고 한가고 가고 프리마켓에서 이런 큰 가격 변동, 이게 정기적 시작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있나 이런 생각 자꾸 하는데, 뭐 이제 프리마켓에서 이런 상한가 금지한다는 조치도 나왔는데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구조 자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본장에서는 8시 50분 동시효과 들어가잖아요. 예. 이제 모으죠.
이제 10분 동안 이걸 모아서 9시 정각이 체결해서 하니까 거기서 상한가 주문을 넣는다고 해도 동시효과에서 내가 아무리 상한가 주문을 넣어도 예. 체결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또 거기 상한가 가 있으면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니까 적절한 가격에 출발하는데 NX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즉시 체결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 초반에 누군가가 이제 상한가에 넣고 매도가 상한가에 잡혀 있으면 상한가도 될 수 있고. 됐고 있고 이번에 하한가 체결이 예. 된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걸 이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하한가에서 이제 체결이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공교롭게 하한가 체결되는 날 또 주가 흐름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없애기 위해서 대책이 좀 나왔던 게 뭐냐면 9월 14일부터 정적 부위야.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기준가에서 10% 이상 벗어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한가는 어떻게 보면 30%잖아요. 하한가나. 근데 이제 기준가에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0%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걸 벗어나는 순간은 체결을 안 해버려요. 그냥 멈춰버리고 2분간 어떤 동시효과로 체제로 바뀌어버리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정상화되겠죠. 그렇게 이제 9월 14일부터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넥스트레이드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이런 이제 매매 방식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약간 개선은 좀 필요한 부분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그냥 하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하루 종일 저가로 딱 맞아요, 그게 떠 맞아요. 있으니까 예.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하는 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점이 있죠. 하이닉스 얘기 좀 더 해보죠. 이 어떻게 보십니까? 펀더멘탈은 이 주가는 그동안 급변을 했는데 펀더멘탈에 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펀더멘탈이 뭐 주가가 정말 제일 좋을 때 대비해서 약간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거는 저는 좀 솔직히 좀 인정을 해야 되나 보고 있는데 뭐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간에 따라서. 근데 다만 펀더멘탈은 여전히 굉장히 튼튼하고 앞으로 굉장히 호실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주가가 약간 좀 뭔가 상대적으로 뭐 미국의 반도체 기업, 미국의 메모리 기업들 대비해 상대적으로 좀 눌려 있는 것은 뭐 주주 환원이라든지 약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다. 다만 우리도 결국은 그런 주주 환원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갭은 저는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주가가 안 된다고 뭐 네. 펀더멘탈이 무너진 거 아니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도 중요하지만은 수급, 심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 변화, 기업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을 갖고 미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ETF로 보는 투자 흐름 하반기 전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ETF 관련 책을 쓰셨으니까 또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상반기에는 뭐 단연 뭐 반도체에 베팅한 ETF가 웃었습니다. 근데 이 기조가 하반기에는 어떻게 흐를지 또 이것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는 사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 이렇게 뭐 ETF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 이렇게 저도 뭐 강연회도 가고 그러면 기본이 다 그 미국 S&P 500이에요. 예. 거기 이제 기본으로 다 깔고 그 외에 이제 올해 좀 많이 하셨던 게 결국 이제 반도체 ETF, 네. 또 AI 뭐 전력 인프라 뭐 이런 ETF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성과 좋았죠. 그렇게 하셨다면 그래서 결국 강세장 속에서 내가 이제 그런 좀 매매를 하셨다면 좋은 결과 있었겠지만 또 이번에 아시겠지만 결국 또 반대급부로 7월에 엄청난 변동성이 커지니까 만약에 내가 AI나 이런 또 반도체 ETF를 좀 뒤늦게 담았거나 너무 비중이 컸다면 결국엔 포트폴리오 안정성이 엄청나게 또 저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되게 20, 30분들이 잘하신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코어라 그러죠. 코어. 이제 자기의 핵심 포트폴리오 ETF에만 좀 국한한다면 S&P 500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명확하게 검증이 됐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작고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작년 4월에 관세 충격이 있을 때도 빠지긴 했지만 복원력도 되게 빠른 편이에요, 예. 사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뭐 10에서 20% 빠진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뭐 무너지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를 변동성이 좀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거를 코어로 좀 잡아놓으시되 다만 이제 그런 것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 부분 반도체라든가 그런 주도 ETF들이 있잖아요. 변동성은 크더라도 그 일정 부분 또 위성처럼 좀 담아서 운영을 한다면 7월에 그런 그 좀 충격이 와도 S&P 500은 지금 사상 최고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변동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
코어가 좀 적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높은 거를 내 포트에 많이 담았을 땐 이걸 내가 단기 매매로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좀 모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포트폴리오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 변동성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코어로 봤던 S&P 500을 팔아버려서 요거를 이 알짜를 또 팔고 변동성이 높은 걸로 또 갈아타서 네. 더 큰 변동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전략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ETF를 좀 운영하신다면 좀 중장기로 한다면 저도 뭐 국내 주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렇긴 하지만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S&P 500의 그 안정성을 참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충분히 좀 담고 나서 AI나 반도체를 투자한다면 앞으로도 저는 좀 괜찮은 전략이 되지 근데 않겠냐 아주 생각을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은 또 그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네. 나오니까 또 글로 갔다가 합니다. 예. 급변하고 뭔가 손해가 나니까 또 거꾸로 또 인버스로 또 인버스 레버리지로 또 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변동성 장세 그걸 따라 추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손해가 커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이 변동성 장세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 상품 자체가 이거는 자산을 불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레버리지나 인버스는 사실 인버스는 해지용이죠. 내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팔긴 싫어요. 근데 잠깐 또 시장이 혹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잠깐이라도 그 리스크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인버스 근데 이걸 인버스를 또 고퍼스를 하게 되면 다른 문제. 그러니까 한 배짜리를 나는 시장에 좀 약간 난 주식은 진짜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절대 손대기도 싫다. 근데 빠지는 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인버스는 좋아요. 그거는 목적이 맞아요. 근데 이제 두 배는 사실은 투기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뭐 요새 이제 많은 방송에서도 알려졌지만 음해복리 효과잖아요. 네. 요게 그냥 본주 가격이 이렇게 유지만 돼도 이 고퍼스든 아니면 이제 그 레버리지든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예. 그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레버리지랑 저는 고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상품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상품의 성격에 맞게 잠깐 하루 이틀은 누가 봐도 이건 좀 오를 것 같다. 그럴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또 빠질 때 하루 이틀은 좀 충격 받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잠깐 들어갔다가 그 변동성의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상품이지 이걸 그냥 뭐 마치 S&P 500 우리가 그냥 10년, 20년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모아가시면 뭐 질 수밖에 없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5월 27일 날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나오고 그런 부분보다 너무 이제 삼성 하이닉스 무조건 가겠지. 난 2배 수익 내겠지. 여기에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구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좀 아쉬웠던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는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곱씹어봐야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 또는 문제점 같은 것도 우리가 파악하고 나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희석 차장님, 그 미국 주식 쪽에 밝으시니까 미국 ETF 쪽은 어떻게 지금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ETF 이미 많은 분들이 잘해주고 계시지만 시장에 베팅을 하는 뭐 지수 ETF라든지 그리고 상반기 때 많이 투자하지 않았던 그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테마 ETF가 전 유망해 보입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상반기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하드웨어 종목들이 엄청난 실적 모멘텀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고 예. 반대로 이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이제 돈을 막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네.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여전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의 거의 한 40%가 여전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반기 때 잘 안 됐기 때문에 지수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AI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가 돈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많이 벌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 나머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수익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좋아질 거고 그리고 미국 시장 전체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좋아진다는 거는 지수도 좋아지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뭐 정확한 시점은 가봐야지 알겠지만 뭐 10월달에 뭐 엔트로픽이라도 상장을 해버리면요 사실 상반기 때 느껴지지 않았던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단에서의 그런 좋은 모멘텀이 느껴질 거기 때문에
지수라든지 그리고 그 지수 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테마 ETF가 저는 미국 쪽에서 유망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IT 서비스나 이 소프트웨어 관련한 테마 ETF 미국 쪽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시청자 질문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나래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SK 하이닉스 등락이 여전히 거센데 염승환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삼성전자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네. SK 하이닉스 여전히 변동성이 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변동성의 성격이 뭔가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실적이 문제고 업황이 뭐 상처가 나고 뭐 이런 거라면은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제 여기서 좀 이탈을 해야 되나. 근데 지금 그거랑은 좀 별개거든요. 뭐 펀더멘털은 저 개인적인 생각 오히려 더 좋아지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의 이렇게 흔들림은 결국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커뮤니케이션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도 한국과 미국의 차이 좀 말씀드린 대로 주주환원을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겠다는 거죠. 하려면 빨리. 네, 그러니까 이거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시장이 원하는 그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백조 하겠다 이걸 발표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가이드나 뭐 잉여 현금 흐름에 우리 뭐 50%면 50% 그리고 날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날짜를 정한 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좀 그런 좀 구체적인 뭔가 이제 발표 시점을 좀 알려주면 좋은데 자꾸만 이제 검토하겠다, 뭐 계획 중이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그게 이제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실망 매물로. 그러면 그런 거라면은 오늘도 보셨잖아요. 오늘 장 마감 후에 결국 하이닉스 측에서 공시를 내놨잖아요. 3분기 경에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성격의 문제라면 저는 버티시는 게 맞다고 봐요. 당연히. 그거는 결국 기업이 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또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버텨야 되고 뭐 여유 자금이 있으면 더 용기를 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싸졌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그거죠. 진짜 혹시 반도체 업황이 지금 고점 아닐까? 사실 그게 무서운 건데 그렇죠. 그것만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좀 단기적인 짜증은 있다 하더라도 뭐 흔들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세범이란 아이디 쓰시는 분, 하반기 AI 인프라 밸류 체인 전략 한 문장으로 짜주신다면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뭐 계속 봐야 할 축과 비중을 줄여야 할 축, 나눠달라 뭐 이런 네. 저 주문이신 것 같은데요. 한 문장으로 짜드려야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AI 테마를 담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AI 테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메모리라든지 일부 강력한 모멘텀을 보였던 테마 중심으로 가면은 수익이 잘 났었는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AI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적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또 여전히 펀더멘털이 좋은 메모리 같은 기업들도 또 바닥권에서 또 반등이 또 나오게 할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를 타이밍마다 다 잡을 수는 없거든요. 뭐 이번 달에는 요 테마 투자하고 다음 달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AI 테마를 하드웨어, 뭐 소프트웨어 조금 분산을 좀 더 시키는 것이 하반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문장으로 이제 다양한 테마를 담자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하반기 투자 전략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덜어내야 될까? 요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투자 전략을 짜기 전에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게 최근 들어서 많은 변수가 됐던 것이 우리 환율하고 유가 아닌가 싶은데 환율, 유가 요즘에는 좀 뭔가 환율도 내려오고 유가도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큰 변수로 앞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환율과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중간에 뭐 상반기를 거쳐오면서도 약간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예. 뭐 환율도 뭐 급등락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뭐 WTI 기준으로 뭐 $100 이상, $120 뭐 예. 근처까지 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변수였긴 했는데 다만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기로는 하반기에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변수 혹은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도 뭐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특히 유가 같은 경우가 어쨌든 미국과 이란 간에 더 확전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양쪽 다 없는 느낌이거든요. 예, 사실 중간 선거도 다가오고 맞아요. 네. 예,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유가 가격이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환율과 유가 같은 매크로 요인들은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저는 좀 리스크가 좀 나아진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염혜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매크로 변수들 이제 뭐 큰 어떤 그 시장을 흔드는 변수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유가도 물론 이제 올랐다 내렸다 매일매일 뭐 등락은 거듭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여기 100달러 넘어갈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센트 장관이 등장한 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걸 좀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의. 그러니까 이번에 엔화 시장에 엔화에도 개입했잖아요. 예. 사실 그 베센트 장관이 직접 언급도 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금리가 너무 높은데 여기서 엔화 이것도 방어한다고 일본에서 그 미국 국채 팔아버리면 진짜 골치 아픈 이제 그렇죠. 문제가 생기니까 선제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제 11월에 중간선거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없는 게 지금 명확히 느껴져요. 엔화까지 개입한 걸 보면 그동안은 엔화 그렇게 약해도 계속 방관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지금 스탠스가 바뀌어 버렸어요. 여기서 금리 더 튀는 걸 지금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만 그건 또 유가를 눌러버리면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엔 이란 문제가 합의 쪽으로 좀 잘 가는 모습만 나온다면 여기서만 뭔가 변수만 없다면 결국에는 금리는 지금은 더 튈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저는 매크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뭐 당분간 이 매크로 이슈가 크게 시장 변동성을 높일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반기 투자 전략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업종 섹터가 유망한가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업종별로 하나 살펴보죠. 바이오. 최근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하반기 바이오 업종 어떻게 보시는지? 바이오가 물론 이제 금리 부담은 좀 있어요. 금리 부담은 좀 있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좀 높잖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가 과연 될까에 대한 좀 고민은 있고 또 상반기에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었죠. 근데 그래도 좀 하반기 들어와서 뭐 알테오젠도 최근에 기술 수출을 좀 예. 성공을 했고 이제 이런 대장급 기업들의 어떤 이제 모멘텀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저번에 보니까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이렇게 실적 내주는 기업들은 또 숫자 잘 내주더라고요. 이런 걸 본다면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상반기 내내 그렇게 부진했던 흐름은 아니지 않겠냐. 어느 정도 반도체가 좀 쉬어갈 때 지금은 코스닥이 키 맞추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는 확실히 저는 하반기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기술 수출 바이오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 기업들이 이번에 알테오젠처럼 뭔가 기술 수출이라든가 성과를 좀 내주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모멘텀을 좀 받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개별 기업들이 좀 잘 해줘야 될 몫이 아닌가. 그리고 수급은 어쨌든 많이 비어 있어요. 수급 부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빈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빈집 처리할 수 있는 뭔가 약간 이벤트들을 계속 넣어줘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과연 하반기에 제대로 나올 수 있느냐가 바이오가 좀 계속해서 부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 같다. 그래도 저는 어쨌든 저도 주도주가 될지는 명확한 답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상반기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부진한 그런 모습은 해소돼서 어느 정도의 좀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고 또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 정부에서 코스닥 승강제 아마 발표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바이오죠. 바이오가 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대감도 있어서 바이오에 대한 시각은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의 아주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정희석 차장께는 로봇 업종 여쭤보죠. 바이오는 이제 숫자가 나오는 그 종목 위주로 뭔가 좀 꿈틀대는데 로봇은 기대가 큰데 숫자는 안 따라와요. 그래서 하반기 로봇 중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로 크게 이제 모멘텀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건 글로벌 로봇 업종 테마 전반적으로 봐도 이런 결과론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로봇 종목으로서 유망하게 보던 뭐 미국 기준으로 뭐 테슬라라든지 그리고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차가 예. 한때 로봇 관련된 테마로 되게 핫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에도 일부 로봇 기업들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들이 다 로봇과 관련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의 결론적인 현재 상황이 그렇게까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부터 주가도 굉장히 달리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워낙 전방 시장이 크기 때문에 숫자만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을 뽑아낼 건데 현재 시점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이슈라든지 뉴스에 따라서 테마가 되게 세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테마가 잡힐 때 뭐 짧게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치고 빠지는 그런 거를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을 잘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로봇주들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기대감이 높지만 숫자를 확인하고 좀 의미 있는 베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뭐 피지컬 AI나 뭐 얘기는 많잖아요. 네. 근데 말이 이렇게 많은 만큼 그만큼 성과가 나느냐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옵티머스 사업을 통해서 뭐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이라도 기여도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라도, 그런 숫자적인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그때 들어가도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생산량이 얼마만큼 늘어난다, 뭐 생산 능력을 얼마만큼 늘렸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적으로 잡히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성은 좀 굉장히 약할 예.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그게 어떤 로봇 기업이든 상관없이 실제적으로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언론 보도에서 이제 로봇 실적이 의미 있게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잡히면은 저는 그때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로 움직여 왔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염승환 이사님, 다음은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은 우리 항상 느끼기에 늘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수주나 실적이 뒷받침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조선업종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정말 이게 매력 있죠. 왜냐하면 실적도 좋고 숫자에다 기대감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뭐 실적이야 이번에 뭐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많은 조선주들이 좋은 실적을 또 내줬고 뭐 그동안 수주해 놓은 것들이 있고 그 수주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 그래서 아마 28년까지는 실적이 꺾일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근데 결국엔 수주가 앞으로 계속 되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LNG 선박이라든가 다양한 선박들을 잘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실적만 좋다고 주가가 오르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결국 스토리텔링 AI랑 이제 여기에 접목이 되기 시작을 했죠. 최근에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국의 한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선박 엔진을 데이터 센터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게 엄청난 이슈가 한번 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삼성중공업이 FDC라 그래서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데이터 센터. 이것도 이제 계약을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8년도에 아마 건조가 될 것 같은데 결국 하나의 새로운 먹거리가 또 창출된 거예요. 기존도 잘하는데 또 하나는 뭐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빨리 요구하는 거 빨리 좀 배 좀 만들어 달라. 군함 이슈가 있죠. 미국의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이게 세계 최강국인데 해군 전력이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 만드는 능력이 사실 없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왜냐 인력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기반 시설도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우리한테 SOS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은 아니더라도 기존의 실적과 맞물려서 스토리텔링을 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니까 조선업종은 되게 그런 면에서 어떤 업종보다 굉장히 좀 매력이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너무 무겁다라는 인식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냥 저는 조선업종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정말 드문 업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과 수주에다가 스토리까지 더해질 때 한 번씩 움직이는 네.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죠. 반도체는 결국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업종일 것 같은데요. 정희석 차장님, 그 지금 반도체는 어떤 구간에 있는지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 기준이 필요한지 이것도 궁금해요. 이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번 AI 사이클, 이번에 AI 반도체 사이클이 한 7월 급락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축구 경기로 치면은 전반은 이미 끝났고 이제 후반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전반은 일단 끝난 것 같은데 후반 끝나는 시간까지는 아니고 후반전을 약간 막 시작한 느낌도 살짝 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사이클, 일반적인 사이클보다 조금 더 길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저는 어떻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테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뭐냐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정말 잘 내주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을 가지고 투자 사이클이 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낙수 효과가 이제 인프라 하드웨어 기업들한테 쭉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을 올해 상반기 들어서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사이클이 지난 한 3년 가까이가 이루어졌는데 3년 동안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숫자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안 셌거든요. 근데
겨우 이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갑자기 빅테크 기업들이 안 보여줬던 숫자를 한 번 더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사이클이 더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어떤 구간이다라고 물으시면은 이게 사이클이 조금 더 길어지는 투자 사이클이 더 길어지는 여전히 우리는 후반전을 시작했고 뭐 경기 뭐 종료 시점까지는 여전히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그런 관점으로서 저는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예, 반도체 아직까지 이제 후반전 끝날 때가 아니고 이제 후반전 시작했다는 말이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자, 끝으로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급등 급락 너무 과했던 시장을 우리가 거쳐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정말 하반기에 무엇을 잡아야 될지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할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투자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염승환 기자님. 그래도 결국 지금 저는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였죠. 이제 강세장 속에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파동이 좀 마무리가 됐고 다음 강세장을 이제 준비하는 이제 아까 후반전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이제 후반전이 지금 시작됐을 수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후반전에도 결국 누가 또 시장을 이끌 건가? 그 중심축은 뭘까? 근데 결국 AI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AI 저는 두 개 축은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랑 또 한 축은 전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샘 알트만도 직접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어떻게 보면 내가 개별 기업을 한다면 ETF는 좀 다르겠죠. 개별 기업을 한다면 여기를 중심축 코어로 좀 넣고 어느 정도 한 50% 정도는 여기에 좀 비중을 싣고 나머지 50은 어쨌든 변동성을 내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만 담아놓으면 또 나중에 주가 많이 올랐다가 또 변동성에 또 노출돼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뭐 금융주라든가 배당주 아니면 소비자 쪽에서 뭐 화장품 같은 거 이런 쪽 아니면은 좀 그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조선도 약간 이제 걸쳐 있죠. 뭐 이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쪽을 좀 포트폴리오를 약간 다변화하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지 않는 그런 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인석 차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염이사님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단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AI를 떠나지 마시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 AI 안에서 우리가 성과를 이제 여전히 거둘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AI 안에서 뭐 상반기 때와 같이 특정 테마에 너무 이렇게 비중을 확 싣기보다는 뭐 반등은 당연히 이제 수익으로서 가져가야겠지만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다변화된 테마를 통해서 이제 AI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예.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뭔가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